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학 강사 최욱지입니다. 일단 힘든 시험 보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이번에 행정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쉬운 편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비단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영어를 제외한 여타 다른 과목들도 전반적으로 쉬웠다는 평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학은 한국사만큼 쉬웠던 건 아닌 것 같고 낯선 주제가 두 문제 정도 있었어요. 자, 그렇기는 했는데 침착하게 풀었다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저랑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일단 시험의 개관을 보면 제가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전범이 고르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론으로부터 지방자치론까지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가 되었다. 그런데 2021년 국가직 9급에 비해서 지방자치론이 두 문제가 늘었죠. 아무래도 지방직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론에서 두 문제 정도 더 내서 이렇게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소 낯선 주제가 출제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지방자치론에서 16번 하고 20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6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제도이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기관 구성 형태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따가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점수 제가 90점이라고 적어두기는 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100점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은 있고요. 그래도 90점 이상을 받았다면은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국가직에서도 그랬는데 행정이론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방직에서도 네 문제가 나왔고요. 선생님은 이 행정학에서 행정이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수업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드리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쉬웠던 거는 실제 난이도보다 항상 좀 어렵게 가르쳐 드리는데 이번에 행정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지만 여러분들은 맞추셨을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지방자치론은 제가 지금 적은 것처럼 낯선 주제가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자,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시죠. 시작부터 쉽습니다. 그렇죠?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것은 국가 위기시, 그에 따라서 정부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서 행정부도 어느 정도 정책 결정에 관여해야 된다는 이론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에서 이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행정국가라는 것 자체가 정부 활동이 급증하는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선지에서 우드로 윌슨이 있네요. 윌슨의 행정의 연구, 정치행정 이론론 얘기죠. 3번에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한 내용을 집행한다라고 보았다. 이 행정 연구가 정치행정 이론론의 요체가 되고 3번 선지는 정치행정 이론론을 풀어서 설명한 거지. 그 다음 4번에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였다. 이 정치행정 이론론이 공사행정 이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 다음 문제. 이렇게 2번 문제처럼 나올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조금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었는데 조금 아쉽죠. 그래도 너무 쉽게 나왔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NPM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적인 정보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정부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부의 영역에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경쟁이라든가 성과평가라든가 사후대처가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로서 어떤 국가관리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근데 지금 2번 선지에서 이 노적기라고 나왔어요. 제가 수업 시간 때 이 노적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누가? 행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행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거, 이를 노적기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은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구공공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NPM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민영화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3번. 공직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지, 소방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틀렸죠? 특수경력직이 아니라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방공무원 자체가 특정직이니까. 그 다음에 2번, 국회 수석전문위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드렸던 건데 일반직이 아니라 별정직이 되고요. 3번에 차관에서 3급 공무원까지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지금 이 차관이라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벌써 틀린 겁니다. 그리고 1에서 3급 공무원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다. 4번에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다 라고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였어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고요. 4번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동형 모의고사에서 제가 너무 많이 풀어드렸던 주제에 해당이 돼요. 꼭 맞추셨을 거라 봅니다. 예산 편성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품목별 예산 제도예요. 투입 중심 예산 편성 제도죠.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다. 그렇지가 않고 이 품목별 예산 편성 제도는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통제지향적인 예산 편성 제도란 말이에요. 행정부를 아주 세세한 단위로 어떻게 쓸 건지 다 적어보라는 것이고 꼭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써야 되는 겁니다. 해서 1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다. 2번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죠. 이는 사업의 단위원가, 단위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해서 이 단위원가에다가 사업량을 곱하는 거죠. 이게 예산이 된다고 보는 예산 편성 제도예요. 3번에 계획 예산 제도다.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연계해서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 여기서 이제 합리적 예산 배분이라는 것은 CBA 같은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활용해서 정책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대규모 사업이 뭔지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 4번이 연기준 예산제도, 감축지향적인 예산 편성 제도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매년 실시하는 신축적인 예산 편성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5번. 지금 특별회계 예산하고 기금을 비교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주제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금은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 같은 거 생각해 보셔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달달이 기여를 하잖아요. 연금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런 돈, 그리고 정부가 기여한 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연금을 운영하고 내는데 쓰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고 2번에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체계를 지닌다. 2번 선지는 좋다고 봐요. 일반회계 예산이라든가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같은 말로 세입세출 예산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선지. 3번에 특별회계 예산은 한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라고 나왔는데 3번이 틀린 선지가 돼요.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하자면 국가재정이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예산이 있고 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의 종류에 일반회계 예산이 있고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반회계 예산이라든가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의 원칙, 국가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예산의 원칙 조항을 적용받아요. 하지만 기금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바
기금이 더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한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어떻게 썼는지 그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왜냐하면 규모가 상당한 돈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6번.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모의고사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돈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참 많이 풀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를 냈었는데 한번 보시죠. 재정자립도는 일반 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얘네가 뭐냐면 자주재원이죠. 그래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 운영에 자율성을 제고한다.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제고하지 않고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다. 왜 그러냐면 이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의존재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어요. 3번에 지방교부세예요. 이것은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다. 바꿔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지자체는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왜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치권이 있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 7번. 참 우리가 리더십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었었는데 문제가 너무 쉬웠죠. 변혁적 리더십.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의 변화를 유도하는 리더십이죠.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구조하고 정합하는 리더십이 되겠다. 1번. 적응보다 안정을 강조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거죠. 틀렸고. 2번이 기계적인 조직 체계에 적합하다. 이거 벌써 틀렸어요. 유기적인 조직 체계에 적합하다. 개인적인 배려를 합니다. 3번에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적 자극을 통한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아주 쉽게 냈네요. 맞는 선지고 그래서 이게 3번이 정답이 됐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이 맞아요. 4번에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인 교환 관계다. 보상에 관심을 둔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1번이라든가 2번이라든가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래적인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다. 해서 정답은 3번. 8번.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관계론, 인간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인간에 관심을 둬서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사회심리적인 존재라는 거죠. 주변 동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컨대 사람들 간의 동료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해서 인간관계로는 동기유발 기제로 사회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게 바로 맞는 선지가 돼서 1번이 정답이에요. 2번에 귤릭은 시간 동작 연구. 너무 많이 했던 거죠. 시간 동작 연구라고 하면 귤릭이 아니라 테일러가 되는 겁니다. 프레데릭 테일러죠. 3번에 고전적인 조직이론은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 속의 인간을 자아실현인으로 간주한다. 고전적인 조직이론이 아니라 신고전적인 조직이론이에요. 신고전적 조직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론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인간관계론에서 인간은 내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이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되는 심리적인 존재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서 사회적 능률을 강조한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특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 존중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4번에 상황이론. 상황이론이라는 것은 상황에 적합한 조직 구조가 있을 뿐이지 모든 상황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는 없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면 상황 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를 찾는다.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아주 쉬웠어요. 자, 9번 BSC 나왔네요. 이 밸런스 스코어 카드, 제가 이제 보통 조직관리기법, 현대적인 조직관리기법에서 가르쳐드리는 주제가 됐는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별로 어렵게 내진 않았습니다. 조직을 관리할 때 혹은 성과평가를 할 때 밸런스 있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번에 조직의 장기적인 전략 목표와 단기적인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장기적인 전략 목표라는 것은 조직의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비전이나 미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런 비전이나 미션으로부터 4가지 관점의 성과평가 관점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2번에 재무적인 성과지표와 비재무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밸런스 있는 성과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선지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4대 관점을 제시하는 게 맞는데 성과관리 같은 거 할 때 이 4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3번 선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인 관점, 업무 처리 관점, 고객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 4가지 관점을 일반적으로 해서 조직 관리하자. 자, 그러면은 재무적 관점을 제외한 이 3가지는 비재무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재무적인 정보 외에 고객 관점, 업무 처리 관점, 학습 및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좋습니다. 4가지 관점이라는 거죠. 4번에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 지표는 시민 참여, 적법 절차, 내부 직원의 만족도, 수능도, 공개 등이 있다. 약간 세분화해서 보면은 시민 참여, 적법 절차, 그리고 공개라는 것은 업무 처리 관점이 되고요. 여기 내부 직원의 만족도는 뭐예요? 학습 및 성장 관점에 예시가 되고요. 수능도는 고객 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가 설령 헷갈렸더라도 이 1, 2, 3번이 너무 명확해서 4번이 정답이라고 딱 찾을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내지는 않았어요. 이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된다. 제가 많이 했었던 문제가 되죠. 자, 10번. 정책 지지 옹호 혹은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본적으로 이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는 것은 사바티어가 주장한 통합 모형이 되죠. 집행 모형이라는 것은 3가지가 있어요. 하향식, 상향식, 통합 모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통합 모형이라는 것은 하향식 관점에다가 더불어서 플러스 상향식을 같이 적용을 하는 방식이 되는데 어떤 지점을 더 강조하는 겁니까? 어떤 점을? 상향식을 조금 더 강조하는 집행 모델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향식 관점을 적용한다라는 점에서 외적인 환경 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는 선지고 2번에 정책 학습을 통해서 이 학습이라는 표현 중요하죠. 행위자들의 기존 핵심 신념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집행 현장에 있는 다양한 정책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정책 참여자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서 직접 겪으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정책 우리가 직접 겪어보니까 별로야. 이런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에 가지고 있던 신념 체계가 변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런 정책 이렇게 변화시켜줘. 정부한테 참여자들이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인트는 이 지지연합 모형에서 학습이 신념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이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죠.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어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3번에 옹호연합 사이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정부한테 할 때 이 정책 중개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공무원이에요. 4번에 옹호연합은 그들의 신념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철되도록 다양한 학습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론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정보라든가 특정 인적 자원이 제공해주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11번. 11번 문제도 평상시에 제가 너무 많이 풀어주던 문제였죠. 꼭 맞추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관주의하고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너무 쉬워서 이건 빨리 설명을 할게요.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을 임용 기준으로 한다. 역관주의는 그게 아니죠. 이건 실적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고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예요. 이번에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죠. 왜? 나한테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니까. 3번에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제가 민주성, 대응성 하면은 역관주의란 친연 표현이다.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4번에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좋은 선지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임용하잖아요.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누구한테나 주는 거지. 그래서 4번 정답. 12번. 고공단 문제도 우리 너무 많이 풀었었죠. 실국장급 직위에 해당하는 직위를 고공단 직위로 지정을 하고 통합적으로 그들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계급을 폐지하는 거죠. 고공단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다. 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려면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역량평가는 뭐예요? 이 사람이 고공단 직위를 맡았을 때 해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해보는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 중심이다. 이번에 계급 중심, 계급을 폐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무 중심이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서 고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무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고공단을 분류를 하잖아요. 몇 가지로 나눕니까? 가급하고 나급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급 고공단 같은 경우가 업무의 난이도가 더 높은 사람들이죠. 직무 중심이에요. 3번 성과와 책임 중심의 인사관리다. 직위분류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고공단 제도를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성과와 책임 중심의 인사관리다. 그리고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조직의 장과 성과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 선지에서도 성과와 책임 중심의 인사관리 뭐 다 좋습니다. 정답이 굉장히 쉬웠어요. 13번. 이 13번 문제가 낯선 주제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왜 맞췄어야 되냐면 이게 한번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우리가 이론에서 다뤘었던 것이고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풀었던 바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초연결성, 초지능성 이런 표현 나왔어요. 이거 다 나왔던 선지죠. 초연결성이라는 것은 이제 융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분야 간에. 그리고 초지능성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뜻한다. 맞는 선지가 되고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물과 사물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집에 있는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스마트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된다. 빅데이터 활용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4차 산업혁명이 맞는데 얘는 2차 산업혁명과 가까운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무튼 4차 산업혁명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표시한 요 키워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 낯선 주제를 내는데 대신에 어렵게 내지는 않았다. 이건 이제 14번 문제는 행정 완료 파트죠. 근데 아주 고전적인 주제에서 쉽게 냈다. 행정 통제와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모두 고르면. 자, 이 행정 책임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제가 항상 가르쳐 드리는 건데 이 제도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가 자율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제도적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수동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책임을 제도적 책임이라 하죠. 자율적 책임은 뭐예요? 공무원으로서 소명심 같은 거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국민의 만족을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거 이러면 자율적 책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기억본에서 보면 파이너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파이너라는 사람은 이 제도적 책임하고 관련성이 깊은 사람이고 고전적 책임론을 주장한 사람이니까 자율적 책임을 주장한 사람은 디귿번에서 프리드리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가르쳐드리지 않습니까? 현대적인 책임론. 그럼 볼게요. 파이너는 법적 제도적인 외부 통제를 강조한다. 법적 제도적인 통제를 통해서 수동적인 책임을 다하는 현상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는 거죠. 니은번 감사원 나왔어요. 얘 대통령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외부 통제에 해당한다. 내부 통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니은 틀렸다. 디귿번에 프리드리히는 내재적인 통제보다 객관적 외재적 책임을 강조한다. 내재적인 통제를 통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통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얘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해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아주 어렵지는 않았고 요 정도 냈으면은 행정 완료 파트에서 괜찮게 낸 편이에요. 15번. 이제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하게 되면서 물었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 자체는 구체적인 법령을 알지 못해도 풀 수 있게끔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그렇죠. 그게 이제 자치, 지방자치를 하는 의도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치경찰제.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끔 하자는 거잖아요.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맞는 얘기가 돼요. 자, 2번 선지 보세요. 통일성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통일성이라는 것은 자치라는 표현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국가경찰 제도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바로 틀렸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3번에 제주자치경찰단이 있어요. 4번 선지 보세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광역지자체에 시도자치경찰위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에도 당연히 제주도자치경찰위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제주도 자치경찰위를 두는 겁니다. 4번 선지에 따르면 제주도에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소속으로 뭐가 있냐면 3번 선지에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치경찰단이잖아요. 그럼 얘는 지역 실정에 어울리는 치안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이죠.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틀을 하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6번. 16번 문제가 낯선 주제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국가재정법에 있는 예비비 제도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한번 볼게요. 지자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예비비라는 것은 비상금이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마련해두는 비상금이에요. 일반 예비비가 있고 목적 예비비가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혹시 모를 일, 예산의 지출이 충당키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다. 예비비의 일반적 정의예요. 오케이. 2번 선지. 일반회계의 경우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된다. 이것도 국가재정법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좋아요.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한 지출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일단 틀렸다는 건데 만약에 현실에서 몰라서 삼각형 표시를 했어. 그렇다 치고 4번에 재해, 재난 관련 이것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목적 예비비. 이런 목적에 대비한 비상금을 마련해 둘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맞아요.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는데 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야 너희 이거는 돈 쓰지 마라고 하면서 감액을 한 거예요. 의회에서 심의 결과 감액을 했어요. 해당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까 예비비로 마련해 두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 감액을 했으니까. 그걸 또 예비비로 마련해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제가 그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정책 결정 모형을 안 내는 적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한테 수업을 배우신 분들은. 그리고 앨리슨 모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쵸 지방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 1회차 문제로 제가 아마 냈었을 거예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앨리슨 모형 중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두고 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저는 이 문제가 참 좋다고 보는 게 이 앨리슨 모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낸 거거든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 뭐 이건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미국은 해안봉쇄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해안봉쇄령 얘기가 나왔어요. 해안봉쇄령. 해안봉쇄령이라는 의사결정을 미국이 내렸다는 거예요. 각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해안봉쇄령을 내렸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자, 보세요. 대표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해안봉쇄령이라는 것은 각 부처의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수뇌부 그 권력을 많이 가진 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내린 결과물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부처의 이해관계를 강력하게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앨리슨 모형이라는 게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있고 쓰레기통 모형이 아니죠. 조직과정 모형, 관료정치 모형. 이게 모델 1, 이게 모델 2, 이게 모델 3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모델 1, 2, 3이 있다라고 하면 모델 3 쪽으로 갈수록 자기가 선호하는 대안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봤을 때도 4번의 관료정치 모형이 정답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끝까지 한번 볼게요.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에 대해서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고 결국 해안봉쇄 결정이 내려졌다. 나의 이해관계를 강력하게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 간의 경쟁과 흥정, 타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결정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호했었던 국지적인 공습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물론 해안봉쇄가 위기를 해소하는 그렇죠. 최선의 대안이라는 보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각자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부처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대표자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신제도주의. 이 신제도주의 문제도 선생님이 너무 많이 풀어드렸던 문제죠. 행정이론 문제입니다.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제도는 법률, 규범, 관습 등을 포함한다. 신제도주의라는 것은 제도가 현상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제도라는 것은 폭이 대단히 넓은 개념이죠. 예를 들면은 법률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 규범이나 관습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도
모두 포괄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맞는 선제. 역사적인 신제도주의는 경로 의존성, 제가 패턴처럼 가르쳐 드렸던 거죠. 따른다고 본다. 제도는 한 번 정해지면 웬만하면 잘 변하지 않는다. 3번에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라고 했는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라는 것은 문화잖아요. 문화. 그렇죠? 문화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를 강조해요. 이 문화가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문화권에 있는 개인은 그 문화에 적합한, 적절한 행동에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성의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해당 문화에 적합한, 적절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제도가 현상을 규정하니까. 4번에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인 행태를 제약한다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에서도 그 안에서의 개인은 제도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르죠. 다만 해당 제도가 모두한테 불이익을 끼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서 제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지. 19번. 이건 이제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인데 마찬가지로 풀어드렸던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정책 실험에서 정확한 인과관계죠. 내적인 타당성. 이거를 저해하는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핵심만 딱 짚을게요. 사전 측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전 측정을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이 내용에 대해서 친숙해진다는 거예요.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 측정 때 실험 집단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효과인데 눈에 띄지 않는 관찰 방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선지들을 쭉 봤을 때 바로 정답이 나와야죠. 1번에 검사 요인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눈에 띄지 않는 관찰이라는 건 중요하진 않아요.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낸 적은 없으니까. 실험자 입장에서 피실험자가 이런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관찰해서 실험을 통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게 눈에 띄지 않는 관찰 방법이다. 이렇게 참고로 이해만 해둔다. 나머지 선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해설지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20번. 그렇죠. 20번 문제가 이제 좀 낯선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낯선 주제이긴 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차분하게 풀었으면은 풀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기관 정부의, 지방 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한번 보시죠. 지방 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론에서 두 가지 있다고 배우죠. 그렇죠. 첫 번째, 기관 대립형이 있고, 다른 하나가 기관 통합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세분해서 물은 문제예요. 이런 틀을 알고 계세요. 1번에 강시장 의회형에서는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행사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시장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이라는 건. 그러면 집행부의 장이 강하대요. 권한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강시장 의회형에서는 따라서 시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한다. 그럼 맞는 선지가 되는데, 자, 그러면 기관 대립형이라는 게 집행부의 장과 지방의회가 이원적으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관 대립형의 유형 중에서 강시장 의회형이 있다. 이렇게 틀을 잡아두세요. 됐죠? 여기 강이라고 써둔 거니까. 2번에 위원회 형태에서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 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장을 만다. 이번 선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기출문제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맞는데 중요한 건 위원회형이라는 건 여기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기 통합형에 들어갑니까? 여기 통합형의 한 종류가 돼요. 여기에 위원회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3번에 약시장 의회형이다. 그러면 집행부에 장이 있기는 한데 권력이 약하다고 하는 거네. 약시장 의회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요. 의회가 행정부의 집행부에 대해서 인사권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선지. 아무튼 시장이 약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시장 의회형이라는 거는 기관 통합형의 종류가 아니라 기관 대립형의 종류에 들어가는 거지. 자, 4번에 의회 시지배인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안다는 전제하에 이게 이제 정답일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하셨으면 맞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의회 시지배인형은 대립형이 아니라 통합형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이 시지배인, 매니저는 뭡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지배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월급 사장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의회가 고용한 전문 행정인이에요. 의회가 고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의회 내에서 어떤 일을 담당할, 행정 업무를 담당할 시지배인을 고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너는 이 일을 앞으로 열심히 전담하기만 하면 돼. 돈을 주고 고용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만 수행하게 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아주 중요한 행정 업무를 책임지고 맡게끔 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회성 문제일 가능성도 매우 크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해당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1년도 지방직 9급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마쳤는데요. 결국에는 기출문제를 해설한다는 거는 뭐 해당 문제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진입하려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보는 차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22년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9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년도에는 행정학이 기본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는 해가 됩니다. 이제 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행정학 공부라는 게 과거 선택 과목일 때보다는 조금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점수가 다 절대 점수로 들어가게 되니까. 자, 그래도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요. 중요한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얘가 필수 과목이 된다 해서 엉뚱한 부분을 시험에서 막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은 변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공부가 가장 효율적인 공부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시험을 대비하는 친구들도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 그거를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부수적인 공부를 확장해 나가는 형식으로 공부하는 이 틀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어찌됐건 올해 시험을 치른 분들, 9급 시험 치른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합격이 함께 하기를 선생님이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